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 이 국방부의 장관이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주는 국가 있으면 우리 영국이 그 대신 유로파이터 줄게. 그러니까 빨리 많이 줘. 라고 굉장히 호의적인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말 호의일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똥치우는 낚시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이 관련해서 폴란드가 지금 미그 29 주지 않습니까? 폴란드 내부의 반응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러시아의 발트 함대 칼리닝그라드와 또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폴란드와 국경하고 있는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현재 나토 국가죠.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인데 여기에 전차 부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전차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당연히 K2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24년도 예산, 그러니까 23년 10월부터 차세대 장갑차 AMPV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AGM-183A 에로우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 배치를 1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왔는데 이 연기 이유가 또 있어요. 성능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M113 계열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목적 장갑차 AMPV 초도 배치 단계에 들어간 미 육군이 내년 예산 안에서 AMPV 대량 양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매월 12대 수준인 저율 초도 생산을 마치고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가 1년에 197대를 조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AMPV의 조달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잉여 M113의 우크라이나 공여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육군이 차세대 보병 화기로 선정한 시그4의 XM7 소총에 적용될 6.8mm 소총탄이 2024 회계연도부터 대량 조달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XM7 소총의 시범 배치도 시작될 예정인데 과연 일선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해양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사실상 가상적국인 중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군과 미국, 노르웨이의 나삼스3 2파전 양상으로 예상되던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 도입 사업에 중국이 자국산 FK3를 들고 사업 입찰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미 육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태평양 전구에 최소 3개의 다영역 태스크포스 이른바 MDTF의 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과 토마호크, SM6 지상발사 버전, 프리즘 2발 하이마스 한 세트로 구성되는 부대를 운영해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유치전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B-52H 전략폭격기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 전력화 1년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2023 회계연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개발 일정도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PV M123 장갑차 작죠. 오래됐고 그리고 방어력도 약하고 그걸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차체를 기반으로 만든 이 AMPV를 양산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앰뷸런스 차다 지휘차다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12대 생산하는 거를 연간 197대 이제 16대 생산 체제로 늘려간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많이 늘려서 잉여로 이제 도태돼서 밀려 나오는 M113 우크라이나에 또 갖다 주면 잘 쓰겠죠. 자, 미국군이 내년부터 XM7 이제 소총 이거를 사용하게 될 텐데 여기에 6.8mm 탄약이 조달되죠. 나토탄은 5.56mm 아닙니까? 그런데 5.56mm 가지고 아프간이나 이런 데 사용해 보니까 아프간의 저 멀리서 날아오는 총탄을 5.56mm 가지고는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서 타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방탄복이 워낙 또 보편화되다 보니까 5.56mm 가지고는 이 방탄복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날아가고 좀 더 타격력이 큰 탄이 필요하다. 그 대신
7.62mm처럼 무거워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필요에 의해서 6.8mm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그 6.8mm를 쓰는 XM7 시그사의 소총을 선정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탄약을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총을 일단 레인저 같은 특수부대에 먼저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써보고, 이게 뭐 보급이나 또는 이 무게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 부대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토도 다 이렇게 교체가 되겠죠. 우리 한국군도 나토 표준 탄을 쓰니까 또 총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미사일인데 FK3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한 1년 전쯤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 달쯤 됐죠. 중국의 수송기들이 대거 유럽으로 갔죠. 군용 수송기가. 그게 바로 세르비아로 들어갔는데 유고 연방에서 이제 나온 국가죠. 이 세르비아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고 친러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중국군 수송기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바로 HQ-22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팔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비행기가 군용기가 들어가서 무기를 팔았다. 어디에? 유럽에.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세르비아에 팔았던 그 미사일입니다. 러시아의 S-300 기반으로 만들었고 사거리가 최대 170km 날아가는 그런 그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걸 말레이시아 차세대 방공 무기 사업에 입찰을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천궁 그리고 미국의 나삼스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천궁은 사거리가 짧죠.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붙어보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이게 황당한 것이 말레이시아가 지금 적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가상적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해경이 이 중국이 우리 영해 내로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 스토커 짓을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또 선언하니까 중국이 3,000톤급 해경 경비관 보냈던 걸 빼고 10,000톤급짜리 집어넣어서 너 어쩔래?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즉 말레이시아가 상대해야 될 나라가 중국인데 지네들이 우리 방공무기 사라 하고 이 뻔뻔스 이렇게 밀어넣으면 사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 거 사라 하면 우리 사겠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뻔뻔스럽고 황당한 짓거리를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거리 길다고 우리가 쫄 필요 없다. 이건 구도상 안 되는 거다. 자, 미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MDTF라는 걸 3개 배치 희망하는데 이 MDTF는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 다영역 작전을 하는 이 부대죠. 그걸 3개를 배치한다. 당연하죠. 왜? 이 MDTF는 중국의 함대를 제1도련선 내에서 경멸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 함대가 3개 아닙니까? 북해함대, 중국 칭다오에 있죠. 산둥성. 그리고 동해함대, 상하이 바로 밑에 닝보에 있죠. 그리고 남해함대, 하이난도, 해남도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칭다오, 북해함대를 경멸할 수 있는 이 서해 지역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상하이를 마주보고 있는 대만 또는 오키나와 이 지역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하나 있으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화력이 워낙 좋고 여기에 전략무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한국도 유치 희망한다라는 건데 주한미군에 지금 210 화력계단 있죠. 그걸 이거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MDTF, 멀티 도메인 태스크포스는 어떤 구조냐? 여기는 뭐 이 보병부대, 뭐 기갑부대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정보, 사이버, 뭐 완전히 뭐 우주 작전까지 하는 이 정보부대 대대죠. 그리고 전략 화력대대, 그리고 방공대대, 그리고 이제 예단 지원대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거죠. 화력대대에 뭐가 들어가냐? 하이마스 중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MRC 포대가 들어가고 LRHW 포대가 들어가는데 하이마스에서는 한 1000km까지 앞으로 이제 날아가는 프리즘 미사일 날릴 거고 MRC에서는 SM6
토마호크 이런 거 날릴 거예요. 그리고 LRHW 다크이글 극초음속 날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나라에 유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미국이 이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B-52 이런 데서 쏘는 건데 에로우 이거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년 연기하겠다. 기술적으로 좀 더 개발할 게 더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마하 20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갑니다. 마하 20 아무도 못 막죠. 그건 너무 빨라서. 그런데 사거리가 좀 짧아요. 한 900km. 그래서 기술 개발할 게 좀 더 있다라고 한 게 아마 사거리를 좀 더 연장해야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적용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다 됐는데 성공 확률도 지금 높은데 이걸 1년 연기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5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돼야 되죠. 왜냐?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물론 앞으로는 B-21 이런 데서 쏘겠지만 이 기숙이 900km 내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1500, 2000 여기까지는 연장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죠.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공급을 곧 시작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영국에서도 전투기 공여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일종의 전투기 스와프인데 과연 누가 이걸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를 공급하는 나라에게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관련 국가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3월 15일 밝혔습니다. 히피 장관은 최근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유 물량 일부를 유럽의 미그-29 운용국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내각은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전투기 공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히피 장관은 현재 여러 나라와 논의를 진행 중인데 공여 대상은 오는 2025년까지 퇴역 예정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 사양이라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군의 화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히피 장관은 현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와 전투기 공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 언론에서는 해당 전투기는 곧 퇴역할 모델이며 영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국가는 유지 보수 문제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로파이터 인수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이 16대를 보유 중인 유로파이터 트렌치 1 모델은 2003년부터 배치된 유로파이터 시리즈의 극초기형 모델로 기계식 레이더와 구형 미션 컴퓨터를 탑재해 최신 유로파이터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무장을 운용할 수 없고 제조 공정에서 실수와 설계 결함으로 기체 수명이 일반적인 전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0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모두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더라도 유로파이터 인수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국 정부 그 폐기물에 가까운 전투기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국방부 장관과 차관 사이에 또 국방부의 국무장관이 또 있어요. 참 희한한데 전력장관도 있고 아무튼 그 국방부의 국무장관이 우리로 치면 뭐 그 작전 담당하는 차관 보다 조금 더 상위 또는 전력 양병 담당하는 차관보다 조금 더 상위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멤버예요. 이 사람이 자 지금 뭐 유럽에 미그-29 갖고 있는 나라들 많은데 부담 가지지 말고 우크라이나 줘라. 그러면 우리가 유로파이터 줄게 그만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얼핏 들어보면 영국이 큰 선심을 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이 UGB 파이터 완전히 똥파이터를 퇴역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걸 떠넘기겠다 이거죠. 이제 유로파이터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 공동 개발하면서 공동 개발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버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분에 따라서 구매해야 하는 숫자가 있었겠죠. 그 영국도 트렌치 1
이제 초기 개발 우리 KF-X로 치면 KF-21 블락 1이죠. 제공만이 되는 거, 폭격은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몇 대를 사야 되는데 사고 보니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모도 없고. 그래서 3년 만에 중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걸.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왜? 사는 게 바보죠. 그리고 이 비행 1시간 하면 그 시간당 정비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정비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설계 수명은 6,000시간인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4,000시간. 아주 짧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똥이 돼버렸는데 이걸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지금 아주 선심 쓰듯이 야 슬로바키아, 폴란드 니들 말이야 우크라이나에 미그 29종 우리가 이거 바로 줄게 받아가 공짜야 공짜. 사실은 우크라이나 바로 주고 싶은데 쟤들이 이 운용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니들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더 많이 줘. 이제 이렇게 되던데 폴란드 국민들도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바보가 아니죠. 야 니들 그 똥을 왜 우리한테 치우냐. 이제 이렇게 돼서 안 받겠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혹시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지비에 박살 나는 겁니다. 영국은 이런 짓 하지 말고 뭐 영국 신사라고 하던데 그냥 빨리 폐기하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도 주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이거 유지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별 쓸모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기쁜 소식 들어갑니다. 리투아니아입니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지만 국력이 약해 전차 부대가 없었던 발트해 연안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전차부대 창설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서방제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데 K2 전차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리투아니아는 지상 전력 강화를 위해 54대의 전차를 확보해 새로운 전차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발데마라스 루시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월 16일 밝혔습니다. 루시스 장관은 현지 뉴스 채널인 TV3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기계화 보병대대 하나를 전차대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대 54대의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병력 2만 3천 명인 리투아니아군은 아이언 울프 기계화 보병여단과 그랜드 햄멧 요나스 카롤리스 차량화 보병여단, 아우크스 타이차 경보병여단 등 3개 예단 체제로 약 9천여 명의 지상군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현재 도입 중인 209대의 독일제 복서 차륜형 장갑차와 219대의 M113 장갑차, 500대의 JLTB 등을 주력 장비로 삼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라 전차부대 창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룹시스 장관은 내각에 4단 편제의 부대를 창설하고 여기에 제대로 된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부대를 편제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라며 최근 유럽 동맹국들이 앞다투어 신형 전차를 도입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전차 도입 상황을 참고해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주목하는 것은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자 러시아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폴란드의 전차 사업인데요. 리투아니아는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 K2PL 820대 등 1000대의 K2 계열 전차를 도입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제 지상 장비를 선호하는 나라였지만 최근 복서 장갑차 도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잦은 결함, 심각한 납기 지연 등으로 독일 업체와 분쟁을 겪은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리투아니아가 전차를 도입할 경우 독일제 레오파르트 2 A7은 탈락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평가입니다. 현재 리투아니아는 미국제 M1A2 SEP V3와 한국 또는 폴란드제 K2 계열 전차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리투아니아에서 K2 전차 도입 결정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현역 중장 별 3개입니다. 그리고 지상군 사령관은 별 1. 아마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나토 이 전체하고 좀 이 규모적인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계급을 좀 낮춘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271만 명이죠. 발트해 연안에 있고 리투아니아의 남쪽은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폴란드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이제 리투아니아의 동쪽은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리투아니아 위에가 라트비아, 그 위에가 에스토니아,
이제 이렇게 해서 발트 삼국인데, 러시아 정교회보다는 가톨릭을 주로 이제 종교로 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독립을 했고, 소련 붕괴 시에 바로 독립을 했고, 독립 직후에 바로 그냥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나토에서 스카우트 한 거죠. 시쳇말로. 자, 그런데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철 늑대, 즉 아이언 울프, 기계화 보병여단, 뭐 이런 데 이제 M123 장갑차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지금 복서, 독일제 보병 전투 장갑차,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게 1차분으로 89대, 2차분으로 120대를 샀어요. 그러면은 산지가 지금 5년 됐는데 다 들어와야 되죠. 근데 1차분도 지금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만큼 독일은 늦게 주는 겁니다. 납기 지연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결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과거에는 기계 하면 독일 하면 기계, 정밀기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 회사하고 분쟁도 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폴란드가 보니까 K2 전차를 대량으로 사네. 근데 또 폴란드는 얼마나 리투아니아를 또 챙기는 상황인가 하면은 같이 이제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물론 폴란드는 이제 독립국가였지만 그래도 이제 소련은 위성국이나 마찬가지였죠. 벗어나면서 카톨릭을 같이 이제 또 믿는 나라였고,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이 소련의 떨어져 있는 이 러시아의 본토, 국토와 같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K2 전차를 최초로 사가서 최초로 배치하는 부대가 폴란드의 제16 기계화 사단이에요. 그 16 기계화 사단을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에 배치해 줍니다. 왜냐? 벨라루스가 리투아니아를 치러 들어가면 바로 막아주기 위해서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에 이 16 기계화 사단을 배치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를 챙기고 있는데, 그럼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전차를 가지고 초반에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폴란드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벨라루스와 러시아 연합 기계화 부대들이 확 들어와서 수도를 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줄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전차들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장갑차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6기계화 사단이, 폴란드의 16기계화 사단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뭔가. 자, 그런데 전차 54대 사자. 그래서 지금 예단밖에 없지만 그걸 사단으로 재편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리투아니아 인구는 271만 명. 그리고 인구는 세계 한 120이 정도 되는데, 또 GDP는 한 70몇이 되니까 그래도 한 2만 몇천 불 정도의 국민 소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독일 거 써보니까 이건 뭐 납기가 너무 느리고 문제가 많더라. 그러면 폴란드 우리를 저렇게 챙겨주는데, 폴란드 보니까 한국제 K2 쓰네. 그리고 폴란드 자기네들이 K2를 또 라이센스에서 만든다고 그러네. 그러면 폴란드 걸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물론 폴란드가 K2PL 팔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로열티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또 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